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트레스웍스 우종현 실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트레스웍스 회사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제품 LCA, 정과정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환경 컨설팅 기관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그룹 EU 12AM 제도 관련해서도 지금 컨설팅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자동차그룹 공급망 협력사들 1차사들 대상으로 컨설팅했던 내용들 사례를 좀 가지고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시간이 좀 30분 정도라서 짧아서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들 이제 기업에서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그게 과연 우리 디지털 솔루션 플랫폼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서 데이터 관리들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목차는 이제 5개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이제 간단히 뭐 12AM 제도는 이전 세션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셨고 다른 자료들 많이 보셔가지고 대부분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간단히 그냥 중요한 핵심 개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U에서 이제 12AM 제도를 도입하게 된 제도 취지가 탄소 누출, 카본 리키지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영내에서는 관련된 제조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배출 계수들을 낮춰가면서 감축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EU 역 외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관련된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아니면 배출량이 더 올라가는 그런 이제 역전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EU 역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 갭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제도들이 이제 ETS 배출권 거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 내용이고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국가들마다 그런 제도들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KETS라고 해서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EU ETS 제도는 배출권 거래 가격이 한 80유로 정도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보시는 것처럼 20유로 언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 가격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환산했을 때 한 10배에서 뭐 11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EU ETS 가격이 조금 내려와서 그런데 가장 높았을 때와는 더 그 이상 뭐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갭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EU에서의 발생하는 그런 불이익들을 조금 해소하고자 해서 이런 시범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6개 산업에 대해서 6개 제품 품목에 대해서만 일단 지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유기화학 제품들, 뭐 정유화학 그런 플라스틱 합성수지 제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국내 다른 제조업들께서 해당이 안 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해당 대부분 제품들이 이제 이산화탄소 CO2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랑 비료만 PFC라든가 N2O라든가 이런 특정 그 화학 물질들이 공정 반응이 나와서 이제 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아시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면은 CO2 이퀴발란트라는 그 당량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PFC라든가 N2O를 CO2로 이제 GWP 지수로 환산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라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CBAM 제도가 이제 다른 뭐 기존의 정과정 평가나 표준이나 뭐 그런 것들과 조금 다르게 용어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인데 그 용어의 정의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번 발표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참고적으로 보실 수 있게 좀 간단히 정리했고요. 핵심적인 거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은 기존 저희 뭐 국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많이 자료됐던 문서들에서는 제품 고유내재 배출량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품당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단위 개념인 거고요.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1톤 생산하는데 얼마만큼의 CO2가 발생이 되는지 그 배출량을 환산 단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재 배출량은 그 제품을 생산하는 총 수입량이 있을 거잖아요. 생산한 양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EU로 들어가는 양을 곱해서 보시면은 단위가 톤 CO2 이퀴발런트입니다. 그리고 제품당 배출량은
톤 CO2 이퀴밸런트 퍼 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원단위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기업에서도 이제 EU CBAM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업의 상황, 현황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를 텐데요. 많이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저희 기업에서 국내 한국에 이제 본사가 있고 모사가 있고 EU의 현지 법인이 있어서 진출사가 있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자사에서 직접적으로 그 EU 현지 법인으로 넘기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 해당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업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U 시밤 신고나 이런 절차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기업, 이런 기업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고요. 저희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아마 2번 사례나 3번 사례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2번 사례는 저희 기업이 제품을 생산을 하셔가지고 뭐 수입업자라든가 뭐 대행을 통해서 EU로 그냥 판매하시는 그런 것들만 포워더 통해서 넘기시는 그런 것들만 진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번 사례가 해당이 되실 거고 제일 많은 사례가 아마 3번 사례가 되실 겁니다. 저희는 제품을 생산을 하신 다음에 요 앞서 설명드린 A 기업이나 B 기업에 국내에서 판매를 하십니다. 그럼 그 판매된 기업이 다시 제품을 뭐 조립을 하고 가공을 하고 후 가공 공정을 거쳐서 EU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A 기업이랑 B 기업에만 판매를 했는데 이게 EU로 수출됐는지 미국으로 수출됐는지 저희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다시 요청을 받고 이런 경우들은 이제 당황해 하시고 국내 기업들의 이제 현황이신데요. 그래서 이런 업무 프로세스나 고객사에서 어떻게 수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이력 관리들도 좀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출되는 유형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기업이 어디에 해당되시는지를 잘 판단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관련된 업무를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 장표도 뭐 많이 보셔서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이제 국내 기업에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6개 산업 중에서 거의 99%가 철강이랑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철강이 거의 89%. EU 수출하는 내용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EU 수출하는 게 철강이 89%고 알루미늄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제품군들은 거의 EU로 수출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해당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철강 제품이나 알루미늄 제품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한 3,200개 정도 기업이 해당이 될 거다라고 지금 통계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아까 그 카본 리퀴지, 탄소 누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 철강 제품들은 대부분 고로에서 일관제철 공정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EU나 미국은 대부분 이제 전기로로 보통 이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 차이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 자체에서 시작 전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 집약도라고 해서 한국은 일괄제철 공정이 2.05, 그다음에 전기로 공정이 0.41, 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평균이 저희는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위가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톤 CO2 퍼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톤 CO2 퍼 톤 스틸. 그래서 각 철강 제품 1톤 생산할 때 이만큼의 탄소 배출량이 배출이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EU는 일괄제철 공정도 1.81, 그다음에 전기로 공정은 0.24.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1.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도 보시면은 0.90입니다. 국가 평균이. 네,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미국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개수들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탄소 누출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막고자 EU에서는 이 CBAM 제도가 이제 탄생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아권 국가들, 이제 중국, 인도, 일본 이런 데들이 수치가 보시면은 거의 뭐 2배 이상 높은, 3배 넘게도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국, 인도들을 타겟으로 좀 EU에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배출량 산정을 하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배출량 산정된 거를 가지고 이제 시밤 인증서라는 것을 구매를 해서 비용으로서 이제 납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국가별로 뭐 ETS 제도라든가 아니면 탄소세를 부과를 한다든가라는 식으로 이제 이미 비용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원산지 부담한 탄소 비용을 차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EU에서는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품의 제품당 배출량, 고유내재 배출량이 나오는 거에서 지금 ETS에서 무상할당이라는 뭐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게 일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원산지의 부담 비용도 빠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인증서를 구매하는 비용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산정된 제품당 배출량을 실제 수입량이랑 곱해서 그 비용으로서 환산을 해서 그 EU에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업무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확정 기간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800억 정도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서 이제 인증서 부담 비용을 납부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작년 2026년부터 34년까지 무상할당 비율을 2.5%부터 100%까지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지금은 97.5%로 이제 많은 비용을 차지해서 비용을 많이 안 내지만 요게 쭉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할당이란 게 아예 없어지게 되고요. 그럼 인증서 구매 비용이 다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서 2030년에는 3천억에서 2034년에는 5,500억까지 비용으로서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개념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사에서 생산되는 공정이나 헐비나 원료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어떻게 제품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확히 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산정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감축을 할 수 있을지 그 감축 노력들을 또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기존에 고로로 만들고 있던 걸 전기로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용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공정 개선이라든가 다양한 요소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기업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감축을 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이제 포스코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려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EU CBAM은 어떻게 배출량을 산정을 하는지 기존의 다른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하는 프로세스들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EU ETS를 벤치마킹해서 EU에서 똑같이 만든 제도다 보니까 ETS를 기반으로 CBAM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ETS는 사업장 단위입니다. 그 개별 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썸해서 그 썸값을 이제 관리하고 제출하는 것이고요. 이 CBAM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개 산업의 그 제품들, 그 제품당 배출량이 얼마인지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이제 LCA 정과정 평가와는 그럼 CBAM이 어떤 것이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과정 평가는 정과정 단계를 모두 봅니다. 제조 전 단계부터 제조 단계, 운송, 사용, 폐기 단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뭐 그런 말씀들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게 LCA의 평가 스코프 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요 CBAM에서는 제조 전 단계랑 제조 단계만 봅니다. 그 원재료 채취부터 앞단에 나오는 내용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원재료가 이송되는 운송 과정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이 제조가 된 다음에 거기 산정된 배출량 값만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고객사한테 뭐 납품이 되고 소비자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폐기되는 단계까지 그 순환 과정들은 모두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스코프 범위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온실가스 배출량도 이제 실질적인 환경 영향 평가하는 방법이나 이런 좀 뒤쪽인 부분들이 분석적인 내용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림 장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코프 1, 저희 사업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업스트림에서 가지고 오는 원료들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원료가 전구 물질이라고 EU에서 지정한 원료들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 물질만 저희가 배출량 산정 범위의 스코프에 포함이 되고요.
그 전구물질을 만드는 앞단의 다른 원료들은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운송이나 유통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스코프 2 저희 사업장에서 전기 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운스트림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소비자가 사용을 하고 뭐 폐기하고 이런 유통 과정들은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 전 단계와 제조 단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단계만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사업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사업장에서 일단 사무실이랑 식당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산 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후생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뭐 기숙사라든가 뭐 다른 기타 시설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시설들은 다 제외를 해야 됩니다. 실제 제품당 배출량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연료, 에너지원들만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외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유틸리티들이 많이 사용이 될 거고 뭐 프레스, 조립, 사출동이 있고 그다음에 스팀을 뭐 생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각각 사용되는 전력들이 다 각각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사무실이랑 식당은 제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별도로 여기로 각각 들어가는 계측 장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장비들이 아마 많이 없으시고요. 이게 비용적인 부분들이 부담이 되시긴 하지만 요즘에는 펨스나 이런 설비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일단 먼저 관리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디지털화하고 플랫폼화해서 데이터들을 산정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의 모든 것들을 계측을 하실 수는 없고요. 물리적으로 비용적으로 한계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다배출 공정이 무엇인지 우리 메인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그 공정부터 계측을 하시는 걸 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프레스나 사출 이런 쪽에서 에너지들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데 먼저 계측을 하면서 각 설비별로 전력이나 에너지를 얼마만큼 사용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들이 이제 유틸리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들은 컴프레셔가 보통 사업장 한 군데 모여 있어가지고 각각의 모든 설비들에 다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틸리티 또한 별도로 그러면 관리가 돼서 요 프레스에 들어가는 게 50%고 조립에 들어가는 게 30%고 사출에 들어가는 게 20%고 요게 또 개별적으로 다 각각 카운팅이 돼야지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품당 배출량 산정을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 그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으셔야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내 사업장에서 이렇게 데이터 관리 잘 돼 있는 업체들은 제가 현대차 그룹 1차 사들 갔었을 때 거의 없습니다. 한 상위 5%에서 10% 정도 기업들만 관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배출량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LNG, LPG, 뭐 스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직접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범위에서 스콥 1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산 기반 방법, 하나는 더 측정 기반 방법. 그래서 TMS로 측정하는 측정 기반 방법인데 대부분 뭐 저 방법을 사용하시는 기업들은 없으시고요. 대부분은 이제 계산 기반 방법으로 이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연료나 원료를 관련된 매개 변수나 배출 계수, 환산 계수들을 사용을 해서 계산으로 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활동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연료의 투입량이라든가 원료의 투입량, 저희 사업장에 들어가는 양들을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입량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구매량 관리는 잘 하고 계신데 이 생산 공정에 실제로 투입되는 투입량 관리는 많이 안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투입을 해서 원료를 사용을 했는지, 연료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리도 꼭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 배출량은 단순합니다. 전기 사용량만 카운팅해서 전력 배출 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첫 번째 사례 개통 전력, 저희는 한전 통해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국가 전력 배출 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뭐 PPA 계약을 해서 별도의 전력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나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요즘 태양광 설비들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경우들은 전력 배출 계수를 별도로 좀 산정을 해서 조금 감축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으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접 배출 계수는 이렇게 산정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품당 배출량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유형을 또 크게 두 가지로 묶습니다. 단순 제품, 복합 제품이라고 이제 EU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단순 제품은 EU에서 얘기하는 전구 물질이 투입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소결광을 만들 때 석탄이랑 석회석을 투입해서 소결 공정을 거쳐서 소결광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소결광은 EU 시밤에서 규제하는 전구 물질 대상 제품입니다. 그런데 석탄이나 석회석은 전구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료 채취에 대한 최강에 대한 부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은 이제 단순 제품이라고 해서 산정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뭐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 정도만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은 다 복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구 물질이 생산된 제품이 우리 사업장으로 들어와서 원료로서 투입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 모든 제품들은 다 복합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의 공정뿐만 아니라 그 전구 물질의 배출량도 같이 더해준다라는 게 복합 제품에 계산하는 단순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사업장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전구 물질. 그 전구 물질의 직접 배출량, 간접 배출량. 요거는 저희가 전구 물질 구매하는 업체로부터 이제 전달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귀속, 간접 귀속 배출량. 그건 저희 사업장에서 그 원료들을 투입해서 실제 생산하시는 공정상에서 배출되는 배출량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더해지면은 이제 내재 배출량이라고 해서 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산정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업장에서 얼마만큼 생산했는지 그 총 생산량, 그 대상 제품의 총 생산량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제품당 배출량이라고 해서 톤 CO2 equivalent per 톤이 단위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컨설팅했던 사례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철강 쪽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대부분 볼트사, 너트사입니다. 볼트랑 너트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볼트사의 공정을 좀 간단히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계속 설명드린 전구 물질, 포스코나 현대제철로부터 구매한 선재들을 가지고 전구 물질을 가지고 오고요. 그거를 커팅한 다음에 단조를 합니다. 그래서 단조라고 해서 포밍에서 뭐 3단에서 6단까지 뭐 그 제품 특성에 따라 다른데 이제 다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조는 그 나사선을 깎는 성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조 공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열 처리 관련된 뭐 세척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열 처리 공정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표면 처리 뭐 니켈이나 뭐 도금 도장을 하고 표면 처리 외부 포장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검사 포장을 해서 나가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례를 든 게 저희 사업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A사는 우리가 생산을 하는 부분이고 열 처리는 이제 외주를 주는 케이스로 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사업장으로 들어와서 표면 처리랑 검사 포장을 해서 나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단조도 그렇고 전조도 그렇고 표면 처리도 그렇고 외주 주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실제 기업 담당자분들이 이 많은 경우의 수나 케이스들을 다 산정하시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디지털화되고 저희 그 IDEA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돼서 좀 자동으로 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트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 흐름이 진행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장표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현대제철 포스코로부터 강종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특수강사, 뭐 선제사나 신선사한테 한 번 더 넘어가서 2차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아변하고 인발하고 그 크기를 스펙에 맞게 그 선제나 강종의 스펙에 맞게 그거를 또 후가공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가공들이 거쳐서 저희
볼트사, 너트사가 구매하는 제품은 이 신선사, 선제사로부터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는 아시는 것처럼 다 시범 대응을 이미 예전부터 해서 배출량 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배출량 산정된 결과를 이 신선사, 선제사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신선사, 선제사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다 보니까 자사의 공정들을 더한 다음에 그 배출량 산정된 거를 볼트사한테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작년에 진행했을 때 많은 업무 프로세스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보니까 선제사나 신선사들이 대응이 좀 소극적이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그 전파되고 이제 홍보가 되고 해서 이제 대응들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트사에서는 그 전구물질의 배출량 자체가 부정확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산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그 받은 데이터들을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제 전구 물질에 대한 그 산정 자체가 시작점, 그러니까 기본값을 가지고 와서 그것부터 산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산정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전구 물질을 하나의 업체로부터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멀티 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 차원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다른 신선사들로부터 동일한 제품, 동일한 볼트를 생산을 하셔도 그런 것들을 다 여러 군데로부터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그 배출량 값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으는 게 한 개 업체로부터 받기도 힘든데 그거를 여러 업체로부터 전부 다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 좀 데이터 수집하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셨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이슈는 제가 아까 열처리 공정이 외주로 나갔다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열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전구 물질이 한 군데서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듯이 열처리도 외주사가 많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BCD 3개 업체만 예시를 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뭐 5개, 뭐 7개, 뭐 더 많은 업체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열처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단조도 그렇고 전조도 그렇고 표면 처리도 그렇고 외주를 다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리고 볼트사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품 라인업이 엄청 많습니다. 보통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아이템에 이렇게 유통 경로도 내재냐 외주냐 그리고 외주사도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업 담당자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업무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정을 하신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인지시켜드리고 교육시켜드리고 했지만 아무래도 현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업무나 이런 대응은 아마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쉽게 대응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플랫폼화하고 솔루션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기업 담당자분들도 좋아하시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전체 사업장 그 식당이랑 그 사무실 제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제품이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원료, 연료나 전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로 하나로 계측돼서 고지서 하나로 받아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정 원단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각 공정당 투입되는 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되는 전기 LNG 사용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 공정에서 폐기 폐수물을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 또 이게 공정마다 다 다를 겁니다.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용되는 인풋 데이터들이 다를 거고 다시 아웃풋 데이터들도 또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를 간단히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사업장이 A, B, C 이렇게 3개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 제품은 공정 1, 2, 3을 거치고요. B 제품은 1, 3, 4를 거칩니다. 그리고 C 제품은 1, 2, 4를 거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할당을 하게 되면은 아까 원저 장표에서 왼쪽에 보셨던 내용으로 보시면은 공정별로 똑같이 100으로 해서 400으로 합계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정 원단위 산정도 400으로 동일한데 1공정은 50, 2공정은 70, 3공정은 200, 4공정은 80 이런 식으로 공정당 실제 배출량 값은 다를 겁니다.
3번 공정이 다배출 공정으로 가장 많은 전력과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시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품 A, B, C가 똑같이 300, 300, 300으로 이제 동일한 값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공정별 원단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스페시픽하게 제품 탄소 배출량을 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320, 330, 20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차가 뭐 20, 30 늘어나고 100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제품이 A, B는 국내 내수 제품이고 C만 수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산정을 하면은 이제 300인데요. 이렇게 산정하면은 200입니다. 당연히 배출량이 낮게 감축이 되니까 당연히 EU로 나갈 때 시밤 인증서 구매 비용도 낮아지게 되고 저희 제품의 그런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익을 보게 되실 거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A 제품, B 제품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반대로 이제 손해를 보실 수 있는 제품군들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총량 자체는 동일하지만 어떤 제품이 이득을 보고 어떤 제품이 손해를 볼지 저희는 지금 블라인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품 생산 공정별로 아니면 설비별로 스페시픽하게 쪼개서 그 데이터들을 잘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시밤 동향 간단히 말씀드리고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옴니버스 패키지라고 해서 EU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는 걸로 이제 수정이 돼서 EU에서 이제 작년 1년 동안 이제 전환 기간이라고 해서 데이터들을 이미 받고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 아마 경향성을 분석해 보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대상 범위를 50톤 이상 연간 수입하는 기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50유로 이상 수입하는 개별 품목에 대해서 그 시밤 대상 범위로 산정을 했었는데 요거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전체 수입 업체의 91%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9%가 배출량은 99% 정도를 배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EU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91%한테 관련된 자료를 받지 않아도 1% 정도의 그 배출량만 줄어들기 때문에 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 탄소 노출에 대한 부분들을 잡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기업, 중소기업들한테는 무리한 행정적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상 범위가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도 조금 간소화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전기 부분, 전력 부분이 아마 제외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환 기간이다 보니까 확정 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뭐 검증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도 규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올해 다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기업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규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한도 EU ETS와 맞춰서 9월 30일로 원래 5월 31일까지 이제 제출하는 걸로 시밤 인증서까지 제출하는 걸로 기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가 이제 이렇게 시밤을 만드니까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CCA 청정경제법이라는 것을 원래 입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또 좀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오염 간세법이라고 해서 FPFA라는 또 제도가 생겼고요.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자국 탄소 가격 제도입니다. 요게 없습니다. 미국 내 기업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내 기업한테는 어떤 세금이든 배출권 거래든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EU는 그래도 시밤에서 ETS를 적용을 해서 자국에서 제3국에서 그 관련된 탄소 비용을 부과한 거를 차감을 해줬는데 미국은 그런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미국이 법이 더 규제가 통과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한테 더 부담이 될 거고요. 수출 품목도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기계, 반도체 이런 식으로 국내 산업에서 거의 수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들이 모두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저희 일반적인 자동차 OEM 완성차 업체에서 개발되는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제품 구매하고 그다음에 생산한 다음에 판매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와 요 구매 단계에서 공급망 티어 1부터
티어 4까지 이제 N차사까지 쭉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급망 단위로 이제 우리나라 산업들이 자동차 공급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해외 OEM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LCA, 시밤에 대한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 산정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부분들, 뭐 스코어 1, 2, 3, 그다음에 뭐 CDP, 에코바디스 뭐 이런 다양한 인증, 검증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완성차만 제출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1차사, 2차사, 3차사들도 요 데이터들,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시고 고객사한테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탄소 배출량 뭐 관리 시스템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에서 만들고 아이디어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뭐 FEMS나 ERP나 MES나 뭐 다양한 뭐 전사 관리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돼서 탄소 관리 프로그램들도 이제 추가가 되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솔루션 업체들도 앞장서서 개발을 하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단순히 산정에 대한 부분만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 이해관계자 앞뒤에 연결이 있습니다.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증기관은 제3자 기관이고요.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적합성 평가의 체계에 의해서 인정받은 기관들이 검증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검증기관으로부터 이 관련된 데이터들을 제대로 된 탄소 배출량을 산정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검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검증서를 첨부해서 같이 고객사한테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EU 시밤도 뭐 XML 파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EU 등록부에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할 때 이런 파일로 활용을 해서 쉽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지금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품목 이제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이제 사업장이 또 여러 군데 있으신 것들도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담당자가 키인해서 입력하시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자원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솔루션이나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에 대한 소개는 제 뒤 발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해주실 테니까 그거 잘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